새 정부 5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부의 가계부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계부채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겠다는 구상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를 따로 떼어서 다루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 1분과 내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가계부채 TF를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뿐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구조적 왜곡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TF 구성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1.7%로 국제결제은행 BIS는 이같이 높은 부채 비율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고요. 정태호 경제 1분과장도 지난주 하는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잠재 성장률 달성에 부담이 된다며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 속에 출범할 TF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본격적인 분과별 활동이 이번 주부터 이뤄지는 만큼 아직 구체적 방향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부동산 편중 구조를 손보는 방향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정책 해설서를 통해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가계의 과다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이나 완충자본 부과 등 자본 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만큼 이번 TF에선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번 TF와 별개로 정부는 사실 단기 부채 대응을 이미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전격적인 대출 규제 이야기인데 규제가 긴급하게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가 각종 계약별로 규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이한승 기자, 혼선을 좀 줄이려는 시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기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집단대출은 중도금과 잔금, 이주비가 있는데요. 중도금과 잔금은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이주비는 이날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로 종전 규정 대상이 됩니다. 네, 이번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있어서 지금 이 기자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다른 대출 규제들도 강화가 많이 됐는데 그런 다른 대출들 강화된 것들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의 경우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으로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주담대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강화 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신용대출은 이날까지 금융사가 전산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종전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기존 대출 금리에 1.5%포인트가 더 붙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줄어든 대출 한도가 더 쪼그라들게 돼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오늘 앞서 보셨던 대출 규제 강화 외에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 개편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16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에 주목해볼 만한 것들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하반기가 시작된 오늘부터 당장 바뀌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이용요금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에서 30%가 공제되는데요. 그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가령 연봉이 4천만 원인데 각종 문화비로 1,2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4분의 1인 1,0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 여기에 30%, 즉 60만 원이 공제되는 식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던 육아휴직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또 이혼 등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주고 그만큼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후 징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학기부터는 전체 대학생의 약 절반인 100만 명에게 많게는 연 4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이 인상됩니다. 네, 그러면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바뀌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당장 오는 22일부터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전부 무효화되고 불법 사금융 범죄 형량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비용을 투명화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요. 9월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4년 만에 높아집니다. 같은 달 중순부터는 전기요금을 제때 못 낸 취약계층은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되거나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자에게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이 제한되는 내용과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변경은 각각 10월 말, 11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공공요금과 4대 보험 등의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크레딧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산의 많은 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 한국인의 특성상 좋은 노후 대비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주택연금이 여전히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과 함께 개선 방법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 가입 건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합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으로 돈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금공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 지급금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47.2%로 뒤를 이었는데요. 또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제기된 문제들 중에 특히 1위인 상속 문화 같은 거는 정부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연구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또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가격 상한을 미국이나 홍콩처럼 폐지하고 세제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의 기능 정상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후 보장과 관련해서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 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김윤, 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어제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손봐서 18세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효과입니다.
네, 이런 방법이 현재도 일각에서는 재테크 수단으로 쓰여왔죠. 네, 일부 가입자들이 이 같은 이른바 고3 임의 가입 전략을 써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를 위한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 18세 가입자가 잠깐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3달치 기준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한이 지났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늘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이죠. 네, 8번째 회의가 잠시 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3차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1,460원을, 경영계는 1,0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보다 40원 인하했고 경영계도 최초안에서 4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내야 할 테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넘긴 상황이고요.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 시한은 맞춰야 내년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노사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또다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국면을 경계하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빠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교촌 F&B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교촌이 협력사 마진을 일방적으로 깎는 갑질을 했다며 제재를 했는데 중기부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게 사안 자체는 지난번 공정위 제재와 이번 고발 요청이 같죠? 네, 그렇습니다. 교촌의 협력사 갑질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요청한 겁니다. 중기부는 교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교촌의 갑질 사안이 지난해 과징금 제재에 그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앞서 교촌은 가맹점들의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당초 약정된 유통마진의 수준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진을 아예 0원으로 없앴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협력사들이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교촌에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촌치킨 측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차원이었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외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에서도 본사의 갑질이 적발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공정위는 지난 5월 프라닭 운영사인 아이더스 F&B와 60개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프라닭은 제품 품질과 상관없는 영수증 용지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개 치킨 역시 홍보용 소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수많은 소비자 회원을 보유한 유통업계에서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 이어서 비슷한 논란에 빠진 서브웨이가 온라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홈페이지에 모바일까지 모두 멈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브웨이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앱과 모바일 웹 등의 사용을 전면 중단합니다. 주문은 물론 포인트 사용 등도 제한되는데요.
특히 홈페이지 주문 서비스는 한시적 중단이 아니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브웨이는 고객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브웨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브웨이 측은 온라인 주문 중단에 대해 이전부터 앱 리뉴얼을 계획했다며 주문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에 유통업계 곳곳이 정보 유출로 말썽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는 2017년부터 무려 9년간 이름, 카드번호 등이 홈페이지에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은 지난달 26일 2차례 해킹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올과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구매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미국 관세의 영향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3%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6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11.6%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자동차 역시 2.3% 늘어 6월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오늘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이번에 보험업 진출도 마무리하면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은 계열사들과의 시너지가 더해지면 자산과 수익 규모 증대, 비은행 비중 확대 등 재무 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